기계식 시계 중에서 쉽게 접근할 만한 브랜드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를 떠올릴 겁니다. 바로 스위스 출신의 손목시계 브랜드 태그 호이어죠. 설립 초기부터 스톱워치와 크로노그래프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 회사로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역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데요. 과연 태그 호이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태그 호이어는 1860년 에두아르 호이어에 의해 호이어 워치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호이어의 시계들은 스포츠 대회에서 정확한 시간 측정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한때는 올림픽의 공식 타임키퍼로 활동하기도 했죠. 1933년에는 자동차 경주를 위해 만들어진 오타비아라는 기념비적인 모델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경주 시간 측정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이어가던 호이어 워치는 쿼츠 파동으로 회사가 휘청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태그그룹이 인수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죠. 앞에서 태그 호이어가 크로노그래프 시계의 역사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립자인 에두아르 호이어는 1887년 진동 피니언이라는 부품을 개발해 특허를 냈는데 호이어가 이 부품을 만든 덕분에 복잡했던 크로노그래프 생산 방식은 간결해졌습니다. 덕분에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생산 비용은 낮아졌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었죠. 오메가 영상에서 문어치가 달에 착륙한 최초의 시계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실 우주에 올라갔던 최초의 시계는 바로 태그 호이어입니다. 존 글렌이라는 우주비행사가 1962년 2월 유인 우주 탐사 플랜인 머큐리 계획으로 인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3바퀴 돌았는데요. 이때 가지고 있던 시계가 바로 태그 호이어의 스탑워치였습니다. 이 시계는 현재 미국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지요. 태그 호이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 바로 까레라 모델이죠. 아마 태그 호이어 하면 떠오르는 대표 모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이름은 까레라 판 아메리카나라는 멕시코의 자동차 경주 대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태그 호이어의 전 회장이었던 잭 호이어는 이 시계를 레이싱 선수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 시퍼트 같은 유명한 레이서들이 직접 레이스에 착용하고 나가게 되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죠. 1963년 출시된 이 시계는 이후 꾸준한 인기를 얻는 태그 호이어의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호이어의 많은 시계들이 자동차 레이싱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아마도 모나코 모델만큼 깊은 관계를 맺은 시계는 없을 겁니다. 이 시계는 미국의 유명 배우인 스티브 맥퀸이 1971년작 르망에서 차고 나오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스티브 맥퀸이 직접 영화에서 찰 시계로 모나코를 골랐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1969년 처음 출시된 이 시계는 레이싱 대회인 모나코 그랑프리로부터 이름을 따왔습니다. 당시로서는 독특했던 사각형의 디자인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죠. 또한 이 시계는 세계 최초의 사각형 방수 크로노그래프 시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는 비인기 모델이지만 디자인이나 성능 어느 것도 뒤처지지 않는 좋은 모델입니다. 태그 호이어는 현재 LVMH 그룹 소속입니다. 1999년 인수된 이후 LVMH 그룹의 시계 브랜드로 활약해오고 있지요. 최근 태그 호이어의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될까요? 롤렉스나 오메가, 까르띠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명품 시계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차기 좋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링크나 아쿠아레이서, 까레라 같은 모델들은 이미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이 모델 중에 하나 갖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장점과 단점을 남겨주세요. 태그 호이어 하면 유명인사를 활용한 마케팅이 유명한데요. 운동선수부터 모델, 배우 등 다양한 유명인사들과 함께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양한 PPL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본 시리즈에서 맷 데이먼, 인셉션에서 디카프리오가 차고 나왔고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가 까레라 모델을 차고 나와서 인기를 얻기도 했죠. 아마 수많은 기계식 시계 브랜드들이 스마트워치의 등장에 겁먹었을 겁니다. 최고급을 지향하는 브랜드라면 소비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겠지만 애매한 위치에 있는 브랜드들은 스마트워치에게 잡아먹힐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겠죠. 태그 호이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 시계 제조사로서는 가장 먼저 2015년 스마트워치를 만들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커넥티드라는 이름의 이 스마트워치는 태그 호이어 시계의 다이얼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데요. 스마트워치 치고는 꽤 비싼 가격을 자랑하죠. 과연 태그 호이어는 커넥티드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잘 융합해 브랜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롤렉스는 명품 시계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롤렉스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튜더입니다. 튜더는 1926년 창립된 시계 브랜드로 특유의 방패 문양과 스노우플레이크 시침, 그리고 롤렉스의 동생이라는 이미지로 유명한데요. 과연 튜더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브랜드가 뭐길래 유명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튜더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롤렉스의 동생 브랜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한스 빌도프가 튜더를 창립한 이유는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시계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렴한 롤렉스인 셈이었죠. 그래서 그는 시계 제작자였던 친구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1936년 친구가 죽자 튜더를 본인이 인수해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튜더라는 브랜드의 이름은 영국 왕조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튜더 설립 초창기 16세기 영국을 통치한 튜더 왕가의 문장인 장미 문양이 브랜드 로고로 등장했는데요. 고급 시계의 우아함을 표현하는 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튜더는 1969년 브랜드 로고를 현재의 방패 모양으로 통일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장미 대신 방패가 선택된 건 튜더의 견고함과 높은 신뢰도를 표현하는 데 방패가 더 적합했기 때문이었죠. 대신 장미는 튜더 왕조를 상징하는 문양 그대로, 즉 두 개 장미가 겹쳐진 정면 문양으로 크라운 등에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튜더 시계의 초기 모델들을 보면 롤렉스와 특히 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롤렉스의 동생 브랜드라 비슷하게 생긴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초기 롤렉스 시계와 튜더 시계가 같은 부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튜더의 라인업 중에는 오이스터 프린스라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이스터는 롤렉스가 개발한 방수 특허죠. 이 사실만 보더라도 튜더라는 브랜드에 롤렉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부품과 기술을 썼음에도 튜더가 훨씬 더 저렴했던 이유는 단가를 낮춘 외부의 무브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롤렉스 시계에는 자사에서 직접 만든 구분 무브먼트를 사용한 반면 튜더의 무브먼트는 외부에서 가져와 시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의 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대신 롤렉스가 시계의 기술, 디자인, 기능 및 시계의 유통과 애프터 서비스 지원까지 모두 담당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튜더는 저렴한 롤렉스가 될 수 있었죠. 튜더라는 브랜드의 롤렉스에 피가 흐른다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튜더에서도 서브마리너라는 모델을 만들었던 적이 있죠. 튜더는 1954년부터 다이버 워치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다이버 시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1953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 튜더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튜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라인업은 아마도 다이버 시계 모델인 블랙베이와 펠라고스가 아닐까 합니다. 블랙베이의 경우 과거의 튜더 서브마리너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블랙베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있고, 튜더를 대표하는 모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 처음 등장한 펠라고스의 경우 스틸이 아닌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매우 튼튼하고 가볍습니다. 롤렉스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디자인의 시계로 이미 튜더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인기가 많았죠. 다이버 워치라는 본연의 기능에 맞게 방수 성능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실용적이며 가격도 성능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튜더 시계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바로 스노우플레이크 핸즈라 불리는 시침입니다. 다른 시계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형태의 시침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눈송이라는 뜻으로 시계 시침이 눈송이와 비슷하게 생겨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1969년 튜더의 서브마리너에 적용된 이후 현재까지도 튜더 시계에 사용되면서 튜더를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튜더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좋은 품질의 시계들을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시계들을 선보이고 있죠.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롤렉스의 서브 브랜드로 취급받았지만 최근에는 자사 무브먼트 개발에 집중하면서 독립된 시계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튜더는 좋은 품질의 시계를 생산하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의 역사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시계들을 생산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세기)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현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계 제작자들이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만든 시계를 무역상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계를 생산하고 유통했죠. 스위스 출신의 시계회사 론진도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시계를 팔던 회사 중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론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시계를 생산하면서 스위스 시계 역사에서 중요한 브랜드로 올라섰죠. 과연 론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론진은 1832년 어거스트 아가시즈와 그의 동료 2명에 의해 스위스의 쌍띠미에에서 창립되었습니다. 창립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회사가 창립되었던 쌍띠미에에 지금도 본사가 있죠.
재밌는 건 론진이 원래 시계를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 스위스 시계를 해외에 팔던 무역회사였다는 겁니다. 해외 중에서도 미국이 스위스산 시계를 좋아했는데 덕분에 론진은 스위스 시계 하면 떠오르는 회사로 자리 잡았죠. 1850년대 어거스트는 자신의 조카 어니스트 프랑실론에게 회사 운영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는 시계 제작자들의 집에서 단계별로 나뉜 공정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죠. 그렇게 시계를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였는데요. 시계 조립과 마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는 게 목표가 된 어니스트는 1867년 르 론진이라는 강 근처에 공장을 세우고 회사의 이름을 론진으로 정했죠. 론진은 1876년부터 현재까지 팔린 모든 시계의 시리얼 넘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론진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장인 정신을 강조하고 고객들의 시계를 관리하기 위해 각각의 시계에 들어간 무브먼트와 부품의 정보들을 기록한 시리얼 넘버들을 보관하고 있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들어진 시계들의 시리얼 넘버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론진은 역사가 오래된 시계 브랜드인 만큼 많은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회중 시계용 크로노미터 제작사로 각종 상을 수상할 만큼 명성이 높았죠. 또한 시계 브랜드로는 최초로 브랜드명, 로고, 심벌을 등록한 회사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기록들은 매우 단편적이지만 당시에 론진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여기에 다 열거하긴 어렵지만 네가 지금 기계식 시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최초로 선보인 회사를 꼽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 중 하나가 론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론진은 과거 비행용 시계로 특히 유명했습니다. 1919년 론진은 시계 제조사로는 최초로 국제항공협회의 공식 납품업체로 발탁됩니다. 당시 론진의 비행용 시계는 높은 정밀성과 완벽한 기능 때문에 군용으로 수요가 많았죠.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1927년 대서양 횡단 당시 착용했던 시계도 바로 론진의 제품이었습니다. 론진은 이미 19세기부터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했고 20세기 들어 현대적인 분업형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대량 생산을 내는 규모가 큰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론진의 품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예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그는 론진의 시계를 애용했는데 1호차 7초에 당시로서는 높은 정확성에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만족할 만한 시계면 말 다 했다고 봐야겠죠. 이는 론진의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에 대한 투자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1945년 자동 손목 시계 생산, 1954년 세계 최초의 쿼츠 탁상용 시계 제작, 1972년 디지털 쿼츠 시계 제작 등 시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오며 명성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쿼츠 파동 앞에서는 론진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시간의 정확성, 내구성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쿼츠 시계는 혁명이었죠. 쿼츠 시계 덕분에 기계식 시계를 만들던 스위스 유수의 시계 회사들은 도산당하거나 인수합병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70%가 넘는 스위스 시계 업체가 문을 닫았고 고급 시계의 대명사 론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쿼츠 파동에 충격을 이기지 못한 공룡기업 론진은 스와치 그룹에 인수되었고 과거에 화려했던 역사에 비해 현재에는 중급 정도의 시계를 생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도 항상 스위스 시계 브랜드의 매출 순위를 매겼을 때 탑 5 안에 드는 정도라고 하니 역시 부잣집은 망해도 3대는 가나 봅니다. 최근에는 비행시계뿐만 아니라 하이드로 컨퀘스트 같은 다이버 시계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한참 아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무역상으로 시작해 자체적으로 시계를 생산했고 엄청난 명성을 얻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진, 그리고 현재에는 스와치 그룹에 편입되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론진, 정말 다사다난한 역사를 지닌 회사인데요. 론진이 다시 파텍 필립이나 롤렉스와 같은 대접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과연 앞으로 론진은 어떤 방식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